안녕하세요. 염창환입니다. 오늘은 메가비타민 치료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메가비타민 치료를 제가 시작한 지가 벌써 올해로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어떻게 보면 제가 했던 일들, 그리고 그동안 치료했던 거, 앞으로의 미래가 어떻게 변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강의 내용은 메가비타민 치료에 대한 역사에 대한 얘기를 해두고요. 그 다음에 메가비타민 치료인 비타민 치료에 대한 것, 그리고 연구 자료, 임상 사례, 그리고 기타 질환, 암을 제외한 나머지 질환,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래와 약속에 대한 얘기로 해서 오늘 강의 시간을 풀어가겠습니다. 그 비타민C를 이제 제가 공부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20년 전에 비타민을 공부할 때만 하더라도 저는 비타민을 전혀 몰랐고 그냥 단순히 영양제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암 환자분들이 그 외 암 환자 외에도 많은 분들이 비타민C를 먹고 치료를 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그래도 저에게는 주류의학이 비타민을 인정 안 했기 때문에 무시했는데 제가 이제 1996년도, 97년도 그 당시에 가정 방문을 했던 환자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 환자분은 복수가 굉장히 심하게 찼고요. 난수암 환자였는데 어떤 치료를 해도 실패를 해갖고 임종을 앞둔 상태였고 결국은 이제 복수를 뽑으러 응급실로 자주 내원했던 환자였습니다. 근데 수녀님이 저한테 이제 그 환자분을 가정 방문을 해서 복수를 뽑아줄 수 있냐고 해갖고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저하고 동료 의사 2명이서 일주일에 번갈아 가면서 이제 복수를 뽑았습니다. 처음에 약속을 할 때만 해도 이 환자가 말기 암 환자니까 기껏해야 3개월 정도밖에 못 산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저의 생각과는 달리 그 환자는 5년을 사셨습니다. 결국은 어떤 치료도 안 했는데 복수만 뽑아줌으로 인해서 5년을 살았습니다. 근데 그 환자의 5년 동안 정말 많은 얘기를 나누면서 그 환자가 저한테 해준 얘기가 있습니다. 자기가 많은 치료를 해봤는데 그 중에 가장 효과적이었던 게 바로 비타민C라고 그러면서 저한테 비타민C를 공부해달라고 했습니다. 유언 아닌 유언이고 약속 아닌 약속이었지만 그 환자의 약속으로 인해서 저는 비타민C를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공부를 통해서 지금까지 이루었던 비타민C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비타민C를 공부한 사람들은 사실은 대부분 그 시대에 인정을 못 받았습니다. 저 역시 지금 20년 동안 비타민 주사 요법을 하고 있었지만은 아직까지도 주류의학에서는 뭐 임상 사례로서 좋아진 케이스는 있지만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확립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메가비타민 요법을 한다고 하면은 그리고 등한시하고 주류의학에서는 인정 안 했던 게 현실입니다. 제가 대학 교수로 있을 때 비타민 공부를 하고 비타민 논문을 썼을 때 다른 교수님, 암센터 원장님이 저한테 했던 말이 있었습니다. 교수가 연구를 안 하고 환자를 치료할 생각 안 하고 비타민 C로 환자에 대해서 이상한 얘기만 한다는 얘기였습니다. 어떤 경우는 맞고 어떤 경우는 틀릴지도 모릅니다. 제가 공부하면서 알았던 유명한 얘기 중에 하나가 바로 라이너스 폴링 박사의 얘기가 있습니다. 그분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회에 순응하며 자신을 순응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며 사회를 오히려 자신에게 적응시키려고 한다. 사회는 이런 비적응자에 의해서 발전되었다. 어떻게 보면 스티브 잡스도 그랬고 앨런 머스크도 그렇고 시대의 변화는 이런 분들이 주도했는지도 모릅니다. 라이너스 폴링 같은 경우도 노벨상을 2번이나 타신 세계적인 석학임에도 해도 불구하고 비타민C를 공부했다는 이유로 말년에는 인정을 못 받았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분의 생각과 이론에 의해서 점점 주류의학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맥클린 박사가 제시한 비타민의 역사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요새 비타민 안 먹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만큼 많은 분들이 비타민을 먹고 있습니다. 근데 이 비타민의 역사는 굉장히 오래됐다는 거. 그거를 제시했던 분이 바로 맥클린 박사인데 맥클린 박사는 5단계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 1기, 기원전 BC 1500년부터 AD 1900년까지를 얘기했고요. 이 당시 이분이 얘기했던 건 뭐냐? 음식과 질병의 관계를 얘기했습니다. 말 그대로 잘 먹는 사람이 건강하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 보면은 대부분 비만했어요. 잘 사는 사람들. 오히려 못 사는 사람들은 말랐던 거. 지금은 뭐 다이어트 얘기 나오지만 그 당시에는 결국은 먹는 게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이라는 거였고 그 다음에 이제 2기 1890년부터 1910년인데 이때는 뭐냐면은
특정 음식과 질병의 관계를 얘기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비타민 관련인데 쌀에 겨눈을 떼면은 각기병이 생긴다는 말, 햇빛에 노출이 되지 않으면은 구루병이 온다는 거, 과일과 채소를 제대로 안 먹으면은 괴열병이 생긴다는 거, 이런 것들이 결국은 어떤 특정 영양소가 질병을 유발시킨다는 거라고 이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3기는 언제냐면은 1900년부터 1948년도인데 이때는 비타민이 하나하나 발견되기 시작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분리되고 합성되고, 그래서 비타민 순서대로 A부터 B, C, D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가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4기, 4단계라고도 일명 얘기하는데 이때는 1933년부터 1955년 시기로 골든 아주 황금기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이때 비타민 C를 포함한 다양한 비타민들이 합성되고 제품으로 이제 생산이 되었다는 거. 그리고 질병 예방을 위해서 굳이 음식을 많이 먹을 필요 없이 비타민제 하나만 가지고도 예방이 된다는 거죠. 대표적인 게 배를 타고 항해를 갈 때 많은 분들이 괴열병 때문에 힘들었는데 비타민 C 하나로서 그거를 해결했던 일들, 그런 것들이 바로 이 4기 때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5기가 되면서 이때는 뭐냐면 1955년부터 현재까지를 얘기하는데 바로 다양한 그 비타민이 결핍뿐만 아니라 다양한 질병이라든지 다양한 뭐 예방, 여러 가지 질병에 대해서 치료의 효과가 발견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질병 치료에 사용되게 된 시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 좀 더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은 비타민을 안 먹는 분이 없을 정도로 비타민은 현재 우리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여러 가지 비타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비타민 C를 왕이라고 합니다. 왜? 다른 비타민들은 부족해도 사람이 안 죽어요. 근데 유일하게 비타민 C만 부족하면 사람이 죽는다는 거죠. 대부분의 동물들은 비타민 C를 생성합니다. 근데 일부 동물들은 결국은 비타민 C를 생성을 못해요. 그래서 몸이 약하다고 하죠. 그게 바로 인간을 포함한 일부 동물이라고 하고, 원래 인간도 자체 내에서 비타민 C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 약 4천만 년 전에 레트로바이러스에 의해서 이게 유전자 변이가 옵니다. 그래서 L-글루코락톤 옥시다즈가 결핍되면서 비타민 C를 만드는 능력이 소실이 돼요. 그때부터 인간은 굉장히 연약한 동물이 됐고, 대신 머리가 발달하면서 결국은 비타민 C가 많은 지역으로 사람들이 이전해서 살기 시작했죠. 근데 재밌는 건 뭐냐? 그러면은 에스키모인들은 날씨가 추운데 과일과 채소를 어떻게 섭취를 하냐? 여러분들이 이제 TV나 뭐 방송, 다큐멘터리를 많이 보게 되면은 그 추운 지역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 동물들을 바로 잡아요. 그리고 산채로 잡고 그분들이 제일 먼저 먹는 게 뭐냐? 바로 부신을 꺼내 먹는 거예요. 부신은 비타민의 보고입니다. 그래서 부신을 통해서 비타민 C를 이제 보충해 주는 거죠. 그게 바로 인간이 살아가는 하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메가비타민, 비타민 중에서도 왜 메가비타민이란 말이 붙었냐? 우리가 보통 이제 그 1g 이상을 고용량 비타민이라고 하고요. 10g 이상을 메가비타민 요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거를 처음 얘기했던 분이 클레너 박사입니다. 이 클레너 박사는 소아과 의사인데요. 1949년도 봄에 미국에서 소아마비가 굉장히 유행했어요. 그래서 당시만 해도 소아마비 걸리면 거의 이제 절름발이 신세로서 이제 생활하는데, 이때 이분이 책을 찾아보다 비타민 C가 좋다는 걸 알고 소아마비 애들한테 비타민 C를 경구로 복용을 시켜줬어요. 그랬더니 대부분의 아이들이 먹었던 애들이 이 소아마비가 그 질병이 더 이상 진행도 안 되고 말끔하게 다 낫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1959년도에 논문에다 이제 기고를 했는데, 뭐라고 기고했냐? 바로 급성인 경우 비타민 C가 적절한 용량으로 규칙적으로 투여가 된다면 곧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8시간 동안 4~6에서 6시간마다 비타민 C나 경구나 주사로서 비타민 C 고용량을 투여하면은 결국은 소아마비는 96시간 이내에 해결된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1950년도에 사비 박사가 그 소아마비 백신을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백신을 맞은 애들은 그 소아마비에 거의 안 걸리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했지만은 백신으로 예방되는 거는 결국 95%고 5%는 결국은 이제 그 백신으로
예방이 안 돼서 소아마비가 생기고 아직도 그 저계가 발지어 못 사는 나라에서는 소아마비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그들을 위해서라도 걸린 사람들을 위해서도 이 비타민 C를 꼭 먹여달라고 이 당시부터 클레너 박사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르시 박사가 이제 1952년에 결핵균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잘 사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결핵 환자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이분이 얘기한 건 뭐냐? 그 결핵균이 비타민 C가 있을 때 성장을 못하고 죽는다는 걸 발견하고 실제 1,100명의 결핵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결핵에 걸리지 않은 사람들은 비타민 C 혈중 농도가 1mg/dL 이상이었고 결핵에 걸린 사람들은 굉장히 비타민 C 농도가 낮았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도 우리가 이제 건강, 질병, 감염으로부터 예방하기 위해서 비타민 C를 적극적으로 먹는다면 질병을 예방해 줄 수 있다는 거죠. 최근 몇 년 동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정말 엄청난 고생을 했습니다. 실제 어떻게 보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서 생명을 잃게 되고 또는 코로나 때문에 후유증으로서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코로나를 예방해 주는 방법 중에 백신도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비타민 C를 평상시에 먹어서 항상 면역력을 높여주는 게 오히려 더 좋은 치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라이너스 폴링 박사가 나옵니다. 비타민 C를 공부하다 보면은 라이너스 폴링에 대한 얘기는 계속 나옵니다. 이분은 노벨상을 2번이나 타신 세계적인 석학입니다. 처음은 노벨 화학상이고 나중에는 노벨 평화상으로 탔습니다. 이런 분이 왜 비타민 C, 주류가 아닌 비주류 의학인 비타민 C 때문에 말년에 고생을 받게 됐냐? 이분은 1940년도에 본인이 브라이병이라는 신장병을 앓았어요. 그때 신장내과 의사가 식이요법으로 이분의 이제 병을 낫게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건강했다 하지만은 기본적인 체력이 안 좋았기 때문에 이분이 그 다음에 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죠. 1966년도에 그 뉴욕에서 있는 화학상 수상식에서 이분이 이제 연설을 하게 됩니다. 제가 그 좀만 더 건강해진다고 하면은 인류를 위해서 해줄 게 너무 많은데 제가 건강하지 못해서 그게 좀 아쉽다고. 그 당시 이분의 강연장에 시상식장에 있었던 분 중에 한 분이 누구냐 하면은 아윈스탄이라는 생화학자입니다. 이 아윈스턴은 라이너스 폴링한테 이제 편지를 하나 보냅니다. 뭐라고 보내냐? 당신이 비타민 C를 먹고 비타민 C를 공부하고 비타민 C를 먹게 되면은 훨씬 더 건강할 텐데 뭐가 걱정이냐고. 세계적인 석학인 라이너스 폴링이 이 편지 하나 때문에 비타민 C를 먹는다는 것은 만무한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생화학자가 보낸 그 편지 하나를 보고 이분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알게 모르게 비타민 C에 놀라운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리고 본격적으로 비타민 C를 공부하게 되고 1968년도에 사이언스지에 비타민의 메가 용량이란 말을 처음으로 언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970년도에 비타민 C와 감기라는 책을 써서 비타민 C 고용량 요법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 사건처럼 많은 사람들이 복용하게 된 사건처럼 이제 이루어지게 됐죠. 우리나라는 그 서울대 이황재 교수님이 아침마당에 비타민 C 얘기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붐이 불었지만은 미국 같은 경우는 1970년도에 이미 라이너스 폴링의 책 한 권으로서 사회적인 붐이 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폴링이 의학적인 연구와 자신의 이론을 발표했으나 그 주류 의학에서는 결국은 이 폴링의 연구를 인정을 하지 않았고 결국은 무시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라이너스 폴링이 만났던 사람이 누가 있냐면은 바로 요한 카메론이라는 분입니다. 요한 카메론은 스코틀랜드의 의사이면서 그 암 환자들을 굉장히 많이 수술했고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암 환자들이 수술이나 항암만 가지고는 결국은 재발도 잘하고 치료도 잘 안 돼서 임종을 바르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안타깝게 생각을 했죠. 그러다가 이제 우연찮게 이제 폴링을 알게 되고 둘이 공동으로 비타민 C, 암 환자에 대해서 비타민 C 임상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비타민 C 고용량 요법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 1976년하고 78년도에 2편의 논문을 냅니다.
실제 암 환자들한테 썼더니 결국은 그 삶의 질도 좋아지고 생존도 2배 이상 연명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라이너스 폴링은 굉장히 고무가 됐습니다. 이 역사적인 사실을 가지고 결국은 미국 NIH, 미국 NCI 그 암 연구에 대해서 그 자신의 이론에 대해서 임상 연구를 해주고 이걸 안 하면은 결국은 우리는 인류에 대해서 정말 잘못한 것이라고 이제 말씀을 했죠. 그래서 미국 그 NIH는 그 메이오 클리닉에 대해서 이 임상 연구를 하게 합니다. 그때 이제 찰스 모텔 박사가 이제 본격적으로 주도를 해서 이제 비타민 연구를 했는데 운이 안 좋게도 그 논문에서 연구에서 결국은 비타민 C는 효과가 없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1985년도였고 무작위 이중 맹국 연구였고 잘 디자인됐어요. 어떻게 보면은 라이너스 폴링이나 유한 카메론이 했던 연구보다 훨씬 더 디자인이 잘 됐죠. 그렇지만은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도움이 안 되는 논문이 되니까 비타민 C는 암 환자에서 효과가 없음으로 이제 인정을 했죠. 근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 라이너스 폴링, 유한 카메론은 주사요법을 썼고 이 그 찰스 모텔 박사가 했던 거는 경구제였다는 거죠. 역사는 결국은 그래도 메이오 클리닉, 브랜드라든 유명한 여기 병원의 이제 의사를 더 인정했기 때문에 경구제와 주사제의 차이에 대해서는 전혀 궁금해하지도 않고 그냥 비타민 C는 암 환자에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그냥 영양제일 뿐이라고 이제 무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비타민 C가 잊혀지는 순간에 다시 재등장을 하게 됩니다. 왜 재등장을 하게 되냐? 바로 프리 라디칼 시어리, 활성산소 이론이 1980년대 후반부터 의료계의 주류 의학의 하나의 그 얘기로서 이제 나오기를 시작하는데요. 활성산소가 질병을 유발시키고 그로 인해서 노화를 뿐만 아니라 다양한 병에 이제 걸린다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뭐냐? 비타민 C를 포함한 황산화제라는 거죠. 그래서 과학자들은 본격적으로 이 연구를 하게 되고 주류 의학에서도 이거를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1990년도에 국립암연구소에서 비타민 C에 관련된 비타민 C와 암에 관련된 학술 대회를 열어줬어요. 그때 라이너스 폴링을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의 비타민 C를 공부했던 팀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C의 대사 반응에 대한 중요성, 암의 발생과 성장을 늦추는 효과, 생존 기간을 늘려주는 효과, 치료 독성을 감소시키는 효과뿐만 아니라 다른 치료 효과를 높여주는 역할과 사례 등에 대해서 발표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라이너스 폴링, 당신의 이론이 맞았다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 후로 라이너스 폴링은 1993년도에 결국은 이제 임종을 하게 되었죠. 유한 카메론이 그 찰스 모텔이 했던 이중 맹검 실험을 했었다고 하면은 역사는 더 빨리 비타민 C가 암 환자한테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그 다음에 이제 라이너스 폴링이 돌아가신 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비타민 C는 거의 약해졌다가 다시 나타났던 분이 누구냐? 바로 휴 리오단 박사입니다. 리오단 박사는 비타민 C가 항암제로서 작용한다고 이제 제시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다시 비타민 C가 암 치료에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리오단 박사는 사실은 이제 정신과 의사였어요. 근데 이분은 굉장히 고학생이었고 돈이 없었고 그랬던 분이 왜 갑자기 비타민 C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갖고 이제 연구를 하게 됐냐 하면은 두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본인이 학생일 때 굉장히 몸이 힘들고 독감으로서 이제 고생을 하고 있을 때 내과 의사를 만났는데 내과 의사가 값싼 치료하고 값비싼 치료가 있는데 당신은 무슨 치료를 하시겠습니까? 했더니 휴 리오단 박사는 저는 돈이 없기 때문에 그냥 저는 값싼 치료를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내과 의사가 이분한테 제시했던 게 뭐냐? 비타민 C를 많이 드세요. 그럼 값비싼 치료는 뭐냐? 항생제 치료였던 겁니다. 근데 비타민 C를 열심히 먹고 나서 이분은 정말 이틀 만에 그냥 쫙 낫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C에 대해서 감기에 걸릴 때마다 많이 먹었고요. 그러다가 인턴 때 이분이 이제 알바로서 비타민 C 혈중 농도를 측정했던 실험에 이제 참가하게 됐습니다. 그때 비타민 C를 하루를 측정했는데 갑자기 빵으로 나왔어. 내가 비타민 섭취를 안 했나 보다. 그래서 비타민 C를 열심히 주워 먹고 다음날 검사했는데 또 빵으로 나왔어요. 그러다가 한 며칠이 지나면서 혈중 농도가 올라가는 걸 발견을 했습니다. 왜 그럴까 했더니 바로
그 혈중 농도를 검사하기 바로 전날 거미에 물렸던 거예요. 거미에 물림으로 인해서 내 몸에 있는 비타민C가 거기 염증 반응에 작용을 해서 혈중 농도가 제로가 됐던 거였습니다. 즉 우리 몸에서는 어떤 염증, 뭐가 들어오게 되면 그거와 싸우게 되는 게 바로 첫 번째가 누구냐? 바로 비타민C였다는 거죠. 그래서 리어단 박사는 비타민C가 우리 몸의 건강을 위해서 정말 큰 일을 한다는 걸 알게 되고 본격적으로 이제 비타민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실제 그 미국에서 정말 힘들게 계속 싸우고 있는 분 중에 한 분이 바로 미국의 NIH 국립보건원에 있는 마크 레빈 교수입니다. 이 마크 레빈 교수는 그 비타민C를 가지고 평생을 연구하고 있고 이분이 냈던 주요한 논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비타민C의 혈중 농도였습니다. 경구로 암만 먹어봤자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 치료 용량까지 못 올라간다는 것을 이분이 처음으로 발견을 했어요. 질병을 치료할 때는 반드시 비타민C 주사요법을 써야 된다는 것을 이분이 이제 2004년도에 애널 오브 인터널 메디슨의 내무로 인해서 결국은 모텔 박사의 연구가 잘못됐다는 것을 처음으로 제시했고요. 그리고 2005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비타민C가 항암 효과뿐만 아니라 비타민C는 암세포만 공격하고 정상세포는 공격하지 않은 아주 아이디얼한 그 항암제라고 이분이 이제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빈 박사가 제시한 비타민C의 적정 용량이라는 것을 제시하는데 많은 분들이 그 얘기를 해요. 비타민C 암만 먹어봤자 결국은 소변으로 다 빠져나가는데 뭐하러 그렇게 많이 먹냐 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RDA 용량, 하루 권장 용량만 먹어도 충분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은 레빈 박사는 연구를 통해서 실제 절대 그 RDA 용량만 갖고는 절대 우리가 건강하게 살지 못함을 제시합니다. 6시간까지는 아시는 것처럼 200ml를 먹었던 1250ml를 먹었던 6시간 되는 시점에서는 우리 몸속에 남아있는 건 똑같습니다. 단 그 전 먹고 나서 6시간 기간 동안은 많이 먹을수록 혈중 농도도 높아지고 세포 내에 많은 용량이 가기 때문에 다양한 안 좋은 일들을 다 해결해 준다는 거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레빈 박사가 제시했던 게 뭐냐면은 레빈 박사의 이제 비타민C 용량이라고 하는데요. 한꺼번에 많이 먹는 것보다는 분해해서 나눠서 먹고 그리고 3g씩 하루 6번 먹을 때가 우리가 가장 좋은 혈중 농도를 제시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그렇게 먹기는 힘들고 그래서 저는 보통 한 번에 2g이나 3g을 2번이나 3번씩 먹어주는 것을 좋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신 우리가 이렇게 항상 좋은 농도를 유지하고 있다면 어떤 질병이 와도 우리는 그거와 싸울 수 있는 기본적인 준비는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레빈 박사는 어떻게 보면 정말 과학적인 실험을 통해서 이 그 차츰차츰 비타민C의 이제 근거를 찾아가고 있고 이런 논문이 하나하나 이제 모여짐으로 인해서 비타민C가 점점 주류 의학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비타민C의 적정 용량, 비타민C를 아는 사람들은 뭐 옵티말 도즈, 최적의 용량이란 개념을 알 거예요. 근데 비타민C를 모르는 분들은 뭐 많이 먹었자 쓰잘데없는 거 돈만 낭비하는 건데 굳이 먹을 필요 없냐. 음식과 채소만 가지고도 충분하다 얘기하면서 하루 권장 용량인 RDA만 얘기합니다. RDA는 말 그대로 결핍을 예방하는 용량이지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가려면은 옵티말 도즈, 최적의 용량을 먹어야만이 건강하게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평상시에 건강을 유지하기에 이런 용량을 추천하고 그 용량이 어느 정도냐? 보통 한 번에 2g이나 3g을 2번이나 3번 정도 나눠서 먹어주는 걸 얘기하고 그리고 실제 치료 용량은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용량입니다. 암을 포함한 다양한 질병을 치료하기에 필요한 혈중 농도를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고 그거는 주로 경구보다는 주사를 추천하고요. 사람 몸무게에다가 곱하기 비타민C 1.0에서 1.5 그러니까 내가 만약 60kg인 사람은 60g에서 최대 90g까지가 바로 하루 치료 용량이라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비타민C의 이제 적정 용량에 대한 또 하나가 이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앤드루 사울 박사가 제시했던 것 중에 하나는 얼마의 용량을 먹든 설사하기 전까지 용량. 즉 설사를 하고 나면은 결국은 오버도즈가 되기 때문에 그 이하로만 먹으면 된다는 게 앤드루 사울 박사가 제시한 거고요.
그것보다 더 과학적인 건 뭐냐? 혈중 농도에서 아스코빅 애시드하고 디하이드로 아스코베이트가 14.0을 유지할 때 우리는 가장 좋은 건강을 유지한다고 합니다. 근데 현재 우리나라에선 진단 툴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할 수가 없고요. 대신 비타민은 아시는 것처럼 충분한 용량을 먹어야만 효과가 좋습니다. 평상시에는 2g 먹었던 분이 감기에 걸렸다든지 어떤 질병에 걸리면은 10g, 20g, 30g을 먹어야 되는 이유도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이게 이제 그 캐스카터가 제시했던 건데요. 질병의 심각도와 이 비타민 농도인데요. 건강한 사람은 14.0이에요. 근데 뇌수막염에 걸린 사람이 되면은 감염으로 인해 비타민C 농도가 떨어집니다. 근데 2.8 정도만 되면 이 사람은 그 후유증 없이 회복이 돼요. 근데 만약 그 0.7 정도밖에 없다. 이분은 살아는 나더라도 후유증이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0.3이면은 결국은 이분은 돌아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크리티컬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감염이 된 경우는 무조건 주사를 맞든지 무조건 비타민C 고용량을 먹어서 이 수치를 올려주어야 합니다. 그 수치를 올려주지 못하는 순간 우리 몸은 염증이 생기고 활성산소로 인해서 몸은 점점 나빠지고 잘못하면은 회복까지 불가능한 그런 시기가 온다는 거죠. 제가 이제 만났던 비타민C를 공부하면서 만났던 분들인데요. 저한테는 은사님 같은 분들이고 굉장히 고마우신 분입니다. 리오단 박사, 제가 이제 그때 처음 비타민C를 공부하고 그 비타민C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고 있을 때, 환자가 저한테 내준 숙제를 하고 싶을 때, 그때가 이제 2002년 정도 됐을 겁니다. 그때 이제 우연치 않게 리오단 박사의 논문을 보고 리오단 박사한테 이제 편지를 썼어요. 그랬더니 이제 리오단 박사가 흔쾌히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리오단 박사인 그 캔사스에 있는 리오단 클리닉으로 한 달간을 이제 연수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몰랐던 세상이 또 보이더라고요. 말 그대로 비타민C가 암 환자한테 치료해서 암 치료를 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질병의 이제 환자들한테 치료하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 이제 확신을 갖게 됐는데 그 당시만 해도 비타민C가 고용량이 없었어요. 실제 적은 용량 500mg짜리밖에 없어서 저희 환자들한테 뭐 10g, 적게는 10g, 많게는 100g까지 할 때 엄청나게 많은 양을 까서 이제 놨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이제 그 많은 제약회사에서 비타민C를 고용량을 만들어서 이제 환자들한테 치료하고 있고요. 처음 만들었던 데가 바로 휴원스라는 회사가 처음으로 10g짜리를 만들어서 이제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편하게 이제 사용하고 있고요. 이 옆에 있는 분은 이제 박찬영 교수님. 사실은 이제 그 박찬영 교수님은 그 서울대 나시고 미국 이제 그게서 그 대학 교수로 계시다가 삼성서울병원 생겼을 때 다시 우리나라에 와서 삼성서울병원 종양내과 이제 혈액종양내과 센터장을 하셨던 분이십니다. 이분이 이제 비타민C가 그 백혈병에 이제 효과적인 걸 알고 임상을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100g 임상을 하셨는데 결국은 지금은 이제 은퇴하셔갖고 삼성에서는 더 이상 이제 비타민 치료를 안 했지만은 이분이 그때 백혈병 환자 16명인가 써서 좋은 결과를 나왔다고 논문으로 발표한 자료가 있습니다. 이 두 분이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은 비타민 C를 처음 공부할 때 도움을 주신 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저한테 크게 도움을 주고 우리나라 비타민 치료의 하나의 큰 획을 그리고 계시는 분이 바로 옆에 계시는 이왕재 교수입니다. 얼마 전까지 이제 서울대 교수로 계시다가 최근에는 이제 은퇴하시고 나오셔갖고 지금 그 클리닉을 운영하시면서 암 환자분들한테 비타민C 고용량요법을 했는데 정말 비타민 치료에 큰 종적을 남기시고 그동안 대학에 있으면서 많은 논문들을 발표해서 실제 비타민C가 암 환자에게 효과가 있다는 것을 발표해 줬던 분입니다. 결국은 이런 교수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계속 비타민 치료를 한 계기가 됐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말을 할 때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치료를 할까? 건강한 사람은 굳이 비타민 치료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 그럼 건강한 사람들이라는 뭐냐? 비타민C 농도도 충분하고 결국은 이제 비타민 D라든 영양학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사람들. 그런 분들은 말 그대로 식이, 음식을 통해서라도
충분히 가능한 분들입니다. 과일과 채소를 하루에 4-5번씩 먹을 수 있고 수시로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분들. 그렇지만 현대인들은 대부분 만성 잠재성 비타민C 결핍을 갖고 있어요. 왜? 몸에서 활성산소가 많이 만들고 스트레스가 많이 생기고 수시로 과일과 채소를 먹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 그런 분들은 결국은 비타민C를 어디선가 공급을 받아야 돼요. 만약 공급을 못 받는다고 하면은 이분들은 초기에는 활동 능력이 떨어지다가 그리고 식욕이 떨어지고 쉽게 피곤하고 그리고 출혈, 치주질환, 감기가 잘 생기고 상처 회복의 이제 속도가 느려지고 철흡수까지 이제 감소하면서 점점점 몸이 나빠지고 그리고 몸에 염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심근경색, 뇌경색이라든지 관절염, 골절, 노화가 빨리 진행되는 과정을 갑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저게 더 심각하게 변하면 암을 포함한 심혈관 질환, 알러지 등 다양한 질병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은 우리가 건강한 사람이면 제일 좋지만 건강한 사람이 아니고 만성 잠재성 비타민C 결핍이라고 하면은 이때는 무조건 비타민C를 많이 복용을 해서 결국은 질병으로 가는 걸 막아줘야 되고 혹시라도 질병으로 가게 되면은 기본적인 치료와 더불어 비타민C 복용이라든지 비타민 치료를 병행을 해준다면 훨씬 더 빨리 회복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주제가 이제 메가비타민 요법인데 메가비타민 요법은 주로 이제 정맥 주사를 얘기합니다. 그때 우리가 이제 체크해야 될 거는 뭐냐? 경구는 예방적인 목적이 강합니다. 주사요법은 치료적인 목적이 강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어떤 환자한테 어떤 목적으로 치료할 거에 대한 결국은 확실히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암이다, 아니면 아토피다, 아니면 피로다 이런 병이 명확하고 그것에 타겟을 했을 때 이 환자한테 좋을 거라는 확신이 생길 때 비타민 치료를 합니다. 그리고 환자의 과거 역사, 혹시 결석이 있다든지 신장 결석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신장이 안 좋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지를 꼭 확인해 줘야 되고요. 그리고 비타민C 주사를 맞게 되면은 저용량을 맞을 때는 상관없지만 고용량을 맞을 때는 혈관이 안 좋은 분들은 혈관통이 생길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많이 먹다 보면 또 두통이 오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수시로 이제 물을 섭취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꼭 해야 되는 혈액 검사 중에 하나가 뭐냐? G6PD라는 효소 검사입니다. G6PD 효소가 없으면 결국은 한두 번 비타민C를 맞는 건 상관없지만 오랫동안 맞게 되면 결국은 용혈성 빈혈이 생겨서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비타민 요법을 하는 분들은 G6PD 검사를 초기에 해주는 것을 바라고요. 그 외에 이제 비유행 크레아틴, 신장 기능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그 외에 일부 혈액 검사를 통해서 문제가 없는지 있는지를 확인해 줘야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대적 금기라고 하면은 신장 결석, 복수, 흉수 이런 경우가 있을 때는 환자한테 얘기하고 쓸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부전이 있다든지 신장이 질환이 있다든지 그리고 G6PD 결핍이 있는 분들은 이분들은 절대 이 비타민 치료를 해서는 안 됩니다. 앞서 얘기했었던 G6PD 검사, 보통 옛날에는 G6PD 검사가 하고 나면 한 일주일 정도 결과가 나왔는데 최근에는 현장에서 하는 진단 키트가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바로 피를 뽑아서 현장에서 바로 검사하면은 4분이면은 본인이 G6PD 결핍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G6PD 결핍이 없다고 말하고 있지만은 실제 있습니다. 영남대 의대의 소아과 교수인 이재민 교수님이 이제 발표한 논문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한 0.9% 정도 되고 세계적으로는 한 4.9%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가 결국은 이제 다문화 가정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G6PD 결핍 환자들은 점점 늘어날 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비타민C 주사를 맞을 때는 G6PD 결핍 검사를 꼭 해주기를 바랍니다. 비타민C가 암 치료의 이제 근거와 효과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은 비타민C가 영양제지 이게 무슨 암 치료에 효과 있냐 이렇게 많이 생각했고 저 역시도 학교 다닐 때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논문들을 읽어보면서 비타민C가 암 치료에 효과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암세포의 에너지원을 말하면 당분을 얘기합니다. 암세포와 정상세포의 차이점 중에 하나는
당분 하나가 정상세포에서는 미토콘드리아에 들어가서 36 ATP를 만듭니다. 근데 암세포는 당분 하나가 들어가서 미토콘드리아에서 36 ATP를 못 만듭니다. 암세포에서는 미토콘드리아가 발달이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세포질에서 2개의 이제 ATP만 생성이 돼요. 그러면은 많은 양의 ATP, 정상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암세포는 굉장히 많은 양의 이제 당분을 흡수해 가게 됩니다. 근데 비타민 C는 당분하고 구조식이 똑같아요. 그래서 암세포는 비타민 C가 들어오면 얘가 당분인 줄 알고 가져간다는 거죠. 대신 비타민 C는 칼로리가 없기 때문에 암세포를 굶어 죽입니다. 그리고 이제 암세포에서는 타입 4 콜라겐 아제를 분비를 시켜서 주위 조직을 파괴하면서 암들이 점점 커져요. 비타민 C는 그 콜라겐을 생성하기 때문에 암을 억제할 수 있는 그게 생기고요. 그리고 이제 비타민 C의 가장 큰 작용은 뭐냐? 두얼 이펙트, 2가지 효과가 있는데 암세포 내에서는 H2O2를 생성해서 암세포를 직접 죽이고 활성산포로 인해 정상세포의 파괴를 항산화 작용을 해서 보호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비타민 C는 어떻게 보면 가장 아이디어한 항암제란 얘기를 하는 게 바로 이런 이유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 치료 효과를 보게 되면은 삶의 질을 한 77% 정도가 좋아져요. 그리고 면역 기능도 한 70% 정도가 좋아지고 생명 연장, 증상 호전도 이 정도가 좋아집니다.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그럼 실제 비타민 C의 효과는 얼마냐? 암세포를 죽이는 효과. 애석하게도 비타민 C가 암세포를 죽이는 효과는 10%입니다. 10명 중에 1명이 비타민 C가 암세포를 죽이고 나머지 90%는 결국은 암이 점점 진행된다는 거죠. 대신 면역력이나 삶의 질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비타민 C는 결국은 암 환자들한테 사용하면 좋다는 것입니다. 비타민 C 암 치료의 근거와 이제 효과를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세포 내로 들어갈 때 보면은 SVCT2와 GLUT1-3가 있습니다. 근데 주된 통로는 어디냐 하면은 SVCT2. 그래서 저거를 비타민 C 수용체라고 합니다. 그를 통해서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대사 과정에서 H2O2가 생성이 돼요. 이 H2O2가 그 암세포 내로 들어가면서 이 세포들을 이제 DNA나 이런 것들, RNA를 파괴하면서 결국은 ATP를 없애서 암세포를 굶어 죽이는 거예요. 근데 정상세포에서는 이 H2O2가 카탈라제라는 항산화 요소 때문에 H2O2 물로 변하게 돼요. 그래서 정상세포에서는 전혀 무해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암 환자한테는 비타민 C는 도움이 되는 가장 좋은 치료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이유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건 뭐냐? 비타민 C도 들어오면 무조건 도움이 되지만 실제 암세포를 죽이려면은 충분한 혈중 농도를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그 혈중 농도를 알기 위해서 혈액 검사를 해야 되는데 애석하게도 이 비타민 C는 현장에서 바로 검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은 현재 검사는 피를 뽑아 갖고 저희가 이제 외주 업체를 보면은 며칠 동안 걸려요. 그럼 며칠 걸리는 동안 얘가 산화 과정이 일어나기 때문에 실제 정확한 농도를 측정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리오단 클리닉 같은 경우도 병원 내 비타민 C 측정이 바로 가능이 되기 때문에 환자들의 혈중 농도를 체크하고 적절한 용량을 이제 하게 됩니다. 올 하반기 때 드디어 이제 비타민 C 혈중 농도를 측정하는 진단 키트가 개발이 돼서 시중에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럼 뭐냐? 바로 현장에서 스틱 당뇨 체크하는 것처럼 체크해서 빛 주사 맞고 나서 혈중 농도가 정말 치료 용량까지 가는지를 확인하고 부족하면 더 용량을 많이 줘서 암세포를 죽이는 게 확인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비타민 C는 부작용을 얘기했는데 앞서 얘기한 것처럼 신장 기능이 안 좋은 게 이제 크레아틴. 그래서 신장 기능 꼭 확인해야 하고 그리고 그 네프로틱 신드롬이라고 심부전이라든 신장 기능이 안 좋고 G6PD 결핍이라든 다양한 병이 있게 되면 결국은 잘못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분들은 비타민 주사를 맞지를 못하게 하고 치료를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항암제하고 했을 때 그 존 호퍼라는 이제 그 캐나다에 있는 종양내과 선생님이신데요. 이분이 이제 그 비타민 C하고 항암제를 같이 썼을 때 큰 문제 없이 비타민 C가 잘 작용한다는 걸 이제 논문으로 밝혀준 자료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암의 시작은 염증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비타민 C가 염증에도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를 보여준 건데 리오단 클리닉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비타민C 농도가 증가하면서 암 수치를 포함한 염증 수치가 감소한다는 거. PSA는 전립선암이고요. CA15-3은 유방암, 그 다음에 CA125는 난소암, 이런 암들이 결국은 이게 줄어든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면역을 얘기할 때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게 바로 백혈구입니다. 항암 치료할 때도 항상 그 얘기하잖아요. 항암 주사 맞을 때 백혈구 수치가 낮으면은 항암 주사를 못 맞기 때문에 이 수치를 올려주기 위해 하는 건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비타민 C입니다. 비타민 C가 정상적으로 있을 때랑 비타민 C가 부족할 때, 암에 걸릴 때, 수술, 항암, 방사선 할수록 점점 더 떨어지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혈구가 낮은 분들은 반드시 비타민 C, 단백질 섭취도 중요하지만 비타민 C 섭취도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는 걸 보여주고요. 비타민 C가 충분할 때, 세균, 바이러스가 들어올 때 싸울 수 있는 힘이 좋고요. 비타민 C가 부족할 때, 암만 백혈구 수가 좋다 하더라도 세균이나 바이러스랑 싸울 때 힘이 별로 없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저도 비타민 연구를 굉장히 오랫동안 했고, 이때 이제 2006년도에 제가 썼던 논문입니다. 저널 오브 셀룰라 앤 바이오케미스트리라는 학회지에 이제 냈던 건데, 비타민 C가 아스코베이시드로 이제 형태로 들어와서 디아드로 변하면서 결국은 H도트가 생성돼서 암세포가 죽어가는 걸 보여주고, 실제 백혈병 있을 때 비타민 C가 없을 때는 이런 백혈병 세포들이 이렇게 있다가, 암세포가 있다가 비타민 C 농도가 증가되면서 이렇게 없어지는 것을 이제 보여준 자료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마크 레빈 교수 연구실에서 밝혀낸 건 다양한 암종의 비타민 C가 이제 삼해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는 걸 보여준 자료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했던 실험인데요. 많은 분들이 그 얘기를 해요. 항암제를 썼을 때 혹시 비타민 C가 항산화제이기 때문에 항암제 효과를 방해하는 거 아닐까,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저희가 했던 연구에 의하면은 항암제 파클리탁솔하고 비타민 C를 썼더니 정상세포는 저렇게 보호되는 게 보이고요. 반대로 항암제만 썼던 파클리탁셀만 썼을 때는 정상세포가 저렇게 밑으로 죽어가는 걸 보여줍니다. 반대로 암세포에서는 반대작용입니다. 항암제와 비타민 C를 썼을 때 암세포가 더 많이 죽는 게 보이고, 항암제만 썼을 때는 조금만 죽는 게 보여집니다. 즉 이건 뭐냐? 항암 치료를 할 때 항암제만 했을 때보다는 항암제 플러스 비타민 C를 같이 했을 때가 결국은 더 좋다는 결과고요. 그 외에 이제 복수가 찼다든 식욕이라든지, 그리고 암 수치 같은 경우도 항암제만 쓸 때보다는 항암제 플러스 비타민 C를 썼을 때가 더 좋다는 결과를 보여줍니다. 근데 왜 실험 연구는 이렇게 좋은데 왜 임상에서는 인정을 안 했냐? 말 그대로 임상 연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임상 연구를 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했지만, 결국은 아시는 것처럼 임상 연구는 엄청난 돈이 소요가 됩니다. 대신 비타민 C는 모든 제약회사가 누구나 만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굳이 임상 연구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진행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으로 이제 비타민 C는 항암제 효과를 감소시키지 않고 항암제의 부작용을 감소시키고 치료 효과를 올려주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저희가 그러면은 어떤 바이오마커가 있지 않을까? 보통 비타민 C가 10명 중에 1명만 효과가 있고 나머지 9명은 효과가 없으면은 결국은 우리가 생각할 때 충분한 효과를 못 내고 있는 거 아닌가. 근데 항암제도 똑같습니다. 표적 항암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항암제도 어떤 바이오마커가 있을 때 효과가 더 좋은 것처럼 비타민 C에 대한 바이오마커가 저희가 생각할 때는 바로 SBCT2라는 비타민 수용체라는 거를 저희가 연구로서 이제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SBCT2 수용체가 높을 때 결국은 비타민 C가 들어갔을 때 항암 효과가 훨씬 더 좋다는 것을 2018년하고 2020년에 두 번에 걸쳐서 논문을 했고, 그 외에도 여기에 관련된 연구를 계속하고 있고, 그리고 이 비타민 C 수용체에 대한 진단 키트도 이제 개발에 들어가서 올 하반기가 되면은 실제 많은 암 환자분들한테 비타민 주사 맞기 전에 이 수용체 검사를 하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비타민 C의 암 치료 결과, 우리나라 자료, 저희 병원 자료고요. 그리고 외국 자료는 라이너스 폴린과 유한 카메론 자료만이 현재 보고되고 있는데, 그때도 보게 되면은 한 효과가 없는 건 25%, 그리고 최소한 반응부터 했던 거, 그리고
그 암 퇴화하고 암을 죽인 게 한 10% 정도가 이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한 75%는 도움이 되는 거고요. 실제 암을 죽인 거는 10% 정도가 이제 도움이 됐던 거고, 우리나라 자료도 같은 경우도 비타민C 단독요법만 했던 경우 10%는 효과가 적고 결국은 이제 나머지는 효과가 없는 경우들 있고, 항암제랑 병행했을 때는 한 80% 정도가 효과가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리오단 클리닉도 정말 그 여러 가지 연구들을 많이 했어요. 근데 아쉽게도 리오단 클리닉은 그 올리브 여사의 돈의 이제 후원으로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더 진짜 필요한 연구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많은 연구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은 부작용이라든지 일부 환자 케이스를 통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이때 이제 그 했던 연구는 뭐냐 하면은 비타민 C를 그 8주 동안 10에서 50g을 지속적으로 주면서 치료 전 치료 후에 이제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뭐 혈액 검사상에 특별한 이상은 없다는 것을 보여줬고요. 그 외에 이제 캔사스 의대의 드루스크 박사라는 그 교수님이 이제 난소암 3기 환자를 가지고 했던 임상 사례가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2003년도에 이제 발표했는데요. 난소암 3기 이상이 되면은 보통 1년이나 2년 내에 재발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그 난소암 환자들을 어떻게 하면은 재발 없이 잘 치료할까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때 제시했던 방법이 바로 비타민 C였고요. 사례 첫 번째를 보면은 55세 여자인데 난소암 3기C 진단하고 복막내 이제 전이 소견이 보이고, 그리고 이제 암 수치도 저렇게 높아서 수술하고 나서 이제 항암제 할 때 바로 비타민 C를 병행요법을 했어요. 그리고 60g을. 그래서 줘서 그리고 나머지 항암제 끝나고 나서도 비타민 C를 거의 3, 4년 동안 계속 줬더니 재발 없이 잘 지내더라는 걸 발표했고요. 그 다음 논문도 비슷한 연구입니다. 60세 여자 난소암 이제 3기 C 환자를 대상으로 골반 내 종양이 13cm 정도로 굉장히 큰 종양이었는데, 이 환자한테 수술을 하고 나서 항암제와 비타민 C를 60g을 지속적으로 3, 4년 동안 계속 썼더니 재발 없이 잘 되더라 하는 것을 발표해 줬던 연구 결과죠. 그 외에 이제 드루스크 박사는 또 이제 그 난소암 환자하고 항암제와 더 비타민 C를 썼더니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순차적으로 계속 냈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명지병원에 있을 때 이제 비타민 C 환자들이 꽤 많았어요. 그때 이제 입원해서 매일같이 60에서 100g을 이제 투여했더니 투여 전후로 혈액학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을 밝혀냈고요. 재밌는 사실은 뭐냐? 림프구 수치가 많아졌어요. 림프구는 아시는 것처럼 면역세포입니다. 그러니까 면역세포가 활성화된다는 걸 이제 보여줬고요. 신장 기능이라든지 뭐 간 기능, 그다음에 알부민 수치뿐만 아니라 다양한 수치들에 전혀 변화가 없었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즉 고용량 100g을 써도 매일같이 사용해도 특별한 부작용이 없는 안전한 치료가 바로 비타민 C임을 보여준 자료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 비타민 C와 이제 삼해질에 대한 이제 논문인데요. 그 39명의 말기 암 환자한테 주 2회 비타민 C를 10g, 말기 환자들이기 때문에 너무 고용량 더 이상 용량을 쓰기는 힘들었었습니다. 그분들한테 이제 10g씩 이제 썼더니 결국은 삼해질이 좋아졌다,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피지컬, 신체적이라든지 역할적, 감정적뿐만 아니라 피로, 오심구토, 통증, 그다음에 호흡곤란 이런 여러 가지들이 다 좋아졌던 걸 보여줬습니다. 즉 뭐냐 하면은 말기암 환자라도 부작용 없는 치료를 좀 해주는 거는 환자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을 보여준 자료였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비타민 C가 항암 방사선을 병행했을 때 정말 문제가 없냐에 대한 거를 위스콘신 대학에서 이제 발표한 브라이언 박사 등이 이제 발표한 연구 자료인데요. 교모세포장 11명을 대상으로 2개월 동안은 항암제 방사선 치료와 더불어 비타민 C를 주 3회 정맥 주사하였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7개월 동안은 항암제와 더불어 비타민 C를 주 2회 투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생존 기간이 18에서 12개월 정도 생존이 늘어났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기존의 생존 치료는 14에서 16개월이니까 보통 한 최소 4개월에서 뭐 많게는 뭐 6개월 이상 증가한 것을 보여준 자료입니다. 즉
암 환자에게 항암이나 방사선 치료할 때 비타민을 썼다고 해서 특별히 비타민C 때문에 나빠지거나 효과가 없거나 그러지는 않는다는 걸 보여준 자료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저의 이제 임상 자료들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분은 46세 여자인데요. 난소암 진단하에 수술과 항암 치료를 받았으나 2차례나 이제 재발을 했고요. 이번에는 이제 항암제 치료와 병행해서 비타민 치료를 이제 했었습니다. 비타민 C를 이제 60g을 이제 맞췄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 암도 안 지나고 5년 동안 계속 꾸준하게 이제 주 2회씩 맞아서 완치가 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이제 그 교모세포종 환자인데 뇌 종양이 이렇게 컸다가 수술하고 이제 그 항암 치료를 했지만은 결국은 이제 암이 더 증가해서 비타민 치료를 받아서 이제 좋아졌고요. 그리고 이제 진행이 이제 멎었던 걸 보여준 자료입니다. 이분은 이제 간암 환자, 색전수를 했는데 너무 암이 크다 보니까 더 이상 안 됐고 이 당시만 해도 특별한 치료법이 없어요. 2004년도였으니까 이분이 그래서 부산에서 이제 비타민 치료하겠다고 이제 서울로 올라오셨던 분이었고 이때 이제 국내에 이제 비타민 주사제가 없어갖고 미국에서 이제 공수해갖고 이제 주사를 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갖고 이제 해서 이 암이 이렇게 사이즈가 그러니까 6개월 만에 이렇게 사이즈가 줄어서 이제 하고 그 다음에는 뭐 연락이 안 돼서 환자분은 어떻게 됐는지는 더 이상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이제 소장암 환자, 77세 남자 환자인데 장폐소를 주소로 내원하여 검사할 경우 소장에 이제 암이 이렇게 큰 암이 있어갖고 장이 막혀 있던 분이에요. 이분한테 비타민 C 60g을 주사하고 나서 장이 이제 그 암이 줄어들면서 이제 장이 풀렸던 사진입니다. 이 당시만 해도 2000년도 초반이기 때문에 약들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뭐 80세, 90세가 되도록 항암 치료를 하고 특히 표적 항암제, 면역 항암제 같은 경우는 큰 힘이 안 되기 때문에 비타민 C보다는 오히려 지금은 이 항암제 투여를 더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흑색종 환자였는데요. 그 서해부의 종양이 이제 7 곱하기 7cm 아주 컸던 분이었어요. 흑색종은 수술 이외에는 특별한 치료법이 없고 항암 치료에도 반응이 잘 안 돼. 최근에는 뭐 키트루다라든지 면역 항암제가 있어서 상관없지만은 당시만 해도 특별한 치료제가 없었던 환자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비타민 요법을 했는데 가슴에 이제 종양이 더 생겼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혈액 가슴에 있는 것도 검사를 했더니 흑색종으로 나와서 이분한테 이제 그 실험실에다 얘기해갖고 비타민 C 혈중 농도를 체크했더니 혈중 농도가 생각보다 낮았어요. 그래서 100g으로 용량을 올렸더니 이 가슴에 있던 그 종양이 싹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서해부 종양도 2cm에서 감소하고 일주일 만에 그리고 이제 한 6개월 정도 하니까 웬만한 암들이 다 없어져서 환자분은 집이 대구에서 대구로 내려가셨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연락이 안 되다가 1년 만에 이제 오셨는데 그때는 또 암이 다 퍼진 상태로 오셔갖고 그 다음에 이제 임종하셨던 분입니다. 만약 이분이 지금처럼 대구에서도 비타민 치료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환경이었다면은 대구에 내려가서도 계속 비타민 치료를 받았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긴 합니다. 그리고 이분은 이제 60세 여자 환자인데 대장에 이제 그 종양이 있는 분인데 항암제를 했는데 암들이 점점 커졌어요. 그러다가 5번째부터는 이제 그 비타민 C를 병행했더니 암 사이즈가 이렇게 이제 줄었고요. 그래서 굉장히 고무적이었어요. 근데 이때 또 이제 뭐 환자분이나 보호자분들이 암에 걸리면은 굉장히 귀가 약해져요. 그러다가 비타민 치료 안 하고 다른 치료를 이제 하게 되면서 암들이 이렇게 확 갑자기 커지면서 이상한 치료하다 간 상태도 안 좋아지고 빌루루빈 뭐 이런 거 하다가 결국은 안 좋아졌던 그래서 6개월 만에 사망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7번째는 이제 수술의 상처 치유. 항암에는 이렇게 효과 있고 암 치료에 도움이 되는데 그러면 수술할 때는 어떨까? 수술을 하고 나면은 보통 이제 상처가 잘 아물어야 되는데 면역이 떨어지든지 이런 그 비타민 영양 상태가 안 좋은 분들은 이 상처 회복이 잘 안 돼요. 우연찮게 이제 이 당시에 수녀님이 저한테 그 환자분 한 분을 이제 소개시켜 줬어요. 그분은 이제 신부님이었는데 위암 수술하고 나서 상처 회복이 잘 안 돼 갖고 제가 이제 매일같이 비타민 C 10g을 2주 동안 매일같이 정맥 주사를 했어요. 가정간호사를 이용해서.
그리고 소독을 했더니 정말 2주 만에 상처가 말끔하게 없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수술 전으로 비타민 주사를 맞는 거는 정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수술하기 전부터 환자분들한테 꼭 확인하는 게 뭐냐? 바로 치아 상태에 꼭 확인해서 혹시라도 문제가 있는지 보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비타민C 주사를 맞아서 평상시에 면역력을 올려주는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근데 혹시라도 환자가 불안감이라든지 뭐가 있으면은 멘탈을 먼저 잘 잡으라는 얘기를 꼭 해주고 있고요. 이거는 제 연구는 아니고요. 세브란스 병원에서 나왔던 논문인데요. 그 간암 환자, 74세 된 여자 환자인데 간암이고 이제 폐에 이렇게 전이 됐던 환자였는데, 이분이 이제 항암 치료 실패해 갖고 비타민 고용량 요법을 해서 폐암에 있는 암이 없어져 갖고 논문으로 이제 낸 자료입니다. 말 그대로 어떤 치료에 실패했을 때 그때 한 번 더 비타민 치료도 하나의 대안으로서 제시했던 거였습니다. 그 외에 이제 우리가 보통 암 이외에도 다양한 질병들에 대해서 비타민이 이제 작용을 하는데요. 리오단 박사도 그 본인이 학생 때 독감 걸려서 비타민 C 먹고 그 다음부터는 수시로 비타민 C를 먹잖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사실은 감기에 걸리고 몸이 안 좋으면은 비타민 주사를 맞든지 아니면 비타민 C를 수시로 먹어요. 이때 이제 28세 남자인데 고열을 동반한 기침, 가래를 주소로 내보냈어요. 그때 감기 진단하에 약물 치료와 함께 비타민 C를 10g 정도 놨더니 환자분이 나가면서 굉장히 개운해졌다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부터는 감기가 걸릴 증상이 있을 때가 말까 할 때 병원에 와서 비타민 주사를 맞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기력이 굉장히 많이 소실이 돼요. 그때 비타민 C하고 글루타치온을 주게 되면은 항산화, 코로나의 가장 큰 문제가 섬유화 변화거든요. 근데 이 강력한 항산화제인 비타민 C와 글루타치온을 주면은 회복이 굉장히 빨라짐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저희 병원에 이제 코로나 후유증으로 오신 분들이 이 주사 맞고 회복이 굉장히 빠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대상포진. 최근에 이제 대상포진은 전에는 지금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왜? 오래 살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아요. 이분 같은 경우는 67세 남자 환자인데 5일 전부터 시작된 발열과 겨드랑이의 통증으로 이렇게 굉장히 심하잖아요. 저 정도 하면 대부분 이제 신경병성 통증이 남아요. 그때 이 환자한테 항바이러스 약물과 비타민C 30g을 줬더니 정말 이렇게 깔끔하게 좋아지고 통증도 굉장히 경감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완전히 호전이 된 다음부터는 경구로서 비타민C 9g을 먹은 다음부터는 신경병성 통증도 안 생기고 잘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 이제 대상포진 때문에 오신 분들은 저희가 이 항바이러스 제도 주지만은 반드시 비타민C 주사를 줬고 경구를 줘서 신경병성 통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수두를 앓았던 애들이 있었습니다. 2명이 이제 자매였는데 4세하고 6세. 그래서 소아과에서 보통은 약물 치료와 가정에서 격리 치료를 하라고 하잖아요. 그때 이제 이 어머니가 이제 비타민 C가 좋다는 걸 알고 저희 병원에 내원해서 비타민 C를 애들이 5g씩 한 명 한 명한테 줬더니 정말 눈에 띄게 좋아졌다고, 그 다음에 또 그 수두 앓고 있는 애들 또 보내더라고요. 그러면서 치료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거는 이제 그 논문인데요. 그 뭐냐면 대상포진 후에 신경병성 통증이 많이 생깁니다. 그때 비타민 C를 줬던 군하고 주지 않았던 군을 비교했더니 비타민 C를 줬던 군이 신경병성 통증을 훨씬 더 줄인다는 것을 이제 논문으로 밝혀준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약도 중요해요. 대상포진 약 무조건 먹어야 되는 건 맞는데 그와 더불어 비타민C 요법을 꼭 해주는 것을 저는 추천합니다. 왜? 비타민C가 가서 그 바이러스도 죽일 뿐만 아니라 염증도 감소시켜주고 통증을 경감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대인들은 아시는 것처럼 만성 피로에 찌들어 있습니다. 왜?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요. 그 스트레스 중에 하나가 뭐냐? 핸드폰인 것 같아요. 전에 핸드폰이 없을 때는 정말 더 알지 않아도 되는 일들은 요새는 핸드폰 때문에 너무 많이 알게 돼요. 그리고 어딜 가든지 핸드폰을 안 볼 수가 없어요. 식사를 할 때도 핸드폰을 가고 화장실을 갈 때도 핸드폰을 가고 자기 전에도 핸드폰 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피로도 많이 생기고 몸증에 염증도 많이 생겨서 만성 피로를 달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만성 피로를 없애주는 첫 번째 기능은 뭐냐? 바로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부신. 우리가 부신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잖아요.
그거를 증가시켜주고 염증을 감소시키는 이 세 가지 효과를 갖고 있는 게 뭐냐? 바로 비타민 C라는 거죠. 그래서 평상시에 비타민 C를 많이 먹는 분들이 만성 피로가 적게 오고요. 그리고 힘든 경우에는 주사요법을 통해서 없애주는 게 좋습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서 이제 처음에 리오단 클리닉에서 공부하고 와서 첫 번째 봤던 환자가 바로 이 분이었습니다. 이분은 이제 간호사였는데 주 진단명을 몰라요. 그러다 갑자기 정말 열심히 간호사 일을 하다가 카팔 터널 증후군이 생기고 스파이널 스테노시스, 소라시스 아웃렛 신드롬, 코프롤락티니즘 이런 것들이 생겨서 결국은 생리까지 멎었던, 그리고 수술도 여러 차례 통증 때문에 했고 진통제도 뉴론틴, 마이폴 같은 마약성 진통제까지 쓰면서 조절했는데 안 됐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직장을 그만뒀던 분이죠. 수녀님이 저한테 이분 혹시 치료할 수 있냐고 그래갖고 제가 이제 이분을 이제 치료하게 되는데, 이분을 치료하게 된 계기는 제가 리오단 클리닉에서 만났던 2명의 환자가 있었습니다. 한 명은 뭐냐면 택시 운전자였어요. 근데 무릎이 아프다고 왔는데 그 리오단 박사는 이분을 만성피로 증후군으로 하더라고. 왜 그런가 했더니 피로가 쌓이다 보니까 거기에 무릎 쪽으로 염증이 이제 증가됐다는 거죠. 그래서 무릎 치료도 중요하지만은 이런 비타민 치료가 중요해서 비타민 치료에서 낫게 했던 경험이 있고요. 또 한 사람은 28살 먹은 친구였는데 영국에서 건너왔던 친구인데 이분은 캔디다증 때문에 이제 고생했던 환자였어요. 그래서 이분도 결국은 캔디다증이 생긴 이유가 뭐냐? 만성 피로 증후군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도 비타민 치료를 해서 낫게 해줬던 경험이 있어서 저도 분을 만성 피로군 증후군 진단하에 비타민 치료를 시작했죠. 그래서 비타민 C 정맥 주사 60g, 경구로 18g을 먹였더니 6개월 만에 통증이 확 감소하고 프롤락틴 수치도 4.5로 떨어져서 4년 만에 생리를 하게 됐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한 6개월 정도 더 하고 나서는 완전히 좋아져서 주사제는 그만하고 경구만 18g씩 먹는데 지금까지도 계속적으로 비타민 C를 열심히 먹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회에 복귀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고요. 그래서 만약 이분이 비타민 C를 몰랐다고 하면은 아직도 정상적인 생활은 힘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나고 있습니다. 결국은 많은 분들이 그거는 우연의 일치가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실은 논문을 어떻게든지 쓰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그 중에 하나 논문이 이제 피로한 환자를에서 저희 병원에 왔던 환자를 대상으로 비타민 C를 쓰기 전후로 피로도를 측정했더니 확실히 떨어지는 걸 보여줬고요. 이 논문을 쓰니까 또 하나 이제 반론하신 주류학에서 반론하는 분들은 뭐냐? 이중맹공 실험이 아니다. 이거는 결국은 필요한 사람한테 비타민 쓰고 필요한 사람한테 비타민 C 안 쓴 사람과의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이건 논문으로서 인정을 못하겠다 해서 했던 게 바로 저희가 이제 RCT 이중맹검 실험이었어요. 150명의 이제 직장인을 대상으로 그때 이제 한 구는 이제 비타민 C를 주고 한 구는 이제 생리식염수를 줬더니 비타민 C를 줬던 거니 피로군도 떨어지고 이 활성산소 수치도 떨어진 거를 보여줬습니다. 이때도 정말 연구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긴 했었죠. 근데 이 논문이 나옴으로 인해서 비타민 C 주사가 피로에 도움이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누구도 반론을 제시를 안 합니다. 말 그대로 논문이라는 거는 굉장히 힘 있는 거죠. 그 외에 이제 여드름 환자, 이 비타민 C를 맞다 보면은 여드름도 굉장히 많이 좋아져요. 왜 그러냐면은 이 비타민 C가 활성산소도 없고 미백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실제 저희가 여드름 환자를 대상으로 했던 연구도 있었습니다. 그때 여드름은 한 63% 정도 좋아했는데 환자가 만족도가 굉장히 좋았어요. 80%. 근데 왜 좋아졌나 했더니 바로 피부 색깔과 피부 탄력이 좋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환자분들이 이제 저한테 진료 보러 오는 분들이 보면은 제가 피부가 굉장히 좋다는 얘기를 해요. 피부 관리도 안 하는데 왜 좋은가 했더니 결국은 저는 비타민 C를 먹고 비타민 C 주사를 맞아요. 그래서 그게 제 피부 관리의 효과라고 생각하고 실제 비타민 C를 많이 먹는 분들은 피부가 확실히 좋아요. 그게 바로 이런 이유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토피는 지금 옛날에 비해서 아토피 환자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 이유는 결국은 지금 상황 자체가 너무 이런 환경도 안 좋아지고 스트레스도 많다 보니까 결국은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데 아토피에 발생하는 기전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사이클릭 AMP 포스포다이에스테라즈 액티비티가 증가해서 히스타민 분비가
증가하고 그다음에 박테리오사이드 액티비티가 결핍되기 때문에 감염에 잘 노출된다는 거죠. 근데 비타민 C는 말 그대로 마스트셀이라고 하죠. 비만 세포를 이 스테빌레이션, 안정화를 더 증가시켜서 히스타민 분비를 떨어뜨리고요. 면역력을 증가시켜서 감염을 억제해주는 효과가 있어요. 실제 아토피 환자들은 일반적으로 병원 치료, 피부과 치료가 우선이고요. 그와 더불어 이런 식이요법과 병행 치료를 하면은 훨씬 더 좋아집니다. 그 치료가 뭐냐? 제거시기. 혹시라도 알러지를 유발시킬 수 있는 음식이 뭔지를 확인하고, 그리고 비타민 치료, 그리고 경구용 비타민 C, 퀘르세틴 이런 것들이 알러지를 낮추는데 도움이 되는 거죠. 그와 더불어 이제 지금 최근에 저희가 또 나온 MD 크림이라고 해서 프리벤덤 MD 크림 같은 것 자체가 또 도움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이제 했던 건데요. 식생활이 나쁜 사람들이 이제 3명이 이제 저희 병원에 내원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방송에서 얘기했고, 이분들한테 이제 3주 동안 식이요법과 비타민 C를 복용을 시켰더니 3주 후에 절했던 이제 아토피가 이렇게 깔끔해졌고요. 이쪽에 있던 등 쪽에 있는 그 아토피도 결국은 태선화도 이렇게 이제 좋아진 것을 보여줬습니다. 즉 비타민 C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이런 그 독소들을 많이 빼주는 효과가 있다는 걸 보여주고요. 단 이 당시 비타민 C만 효과뿐만 아니라 식이요법이 결국은 같이 병행해 줬을 때 더 좋은 효과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 당시가 이제 제가 2004년도 명지병원에 있을 때 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이제 28세 된 여자인데 어린 시절부터 이제 아토피 때문에 고생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많은 치료를 했으나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아토피로 인해서 흉터까지 생겨서 치마를 잘 입지 못했던 분이에요. 그런 분한테 이제 비타민 C 60g을 주고 그다음에 피오로 이제 18g을 먹였고 의심되는 이제 음식들은 피하도록 했더니 결국은 좋아졌다 나빠졌다를 반복하면서 나중에 이제 이 아토피가 깔끔하게 이제 좋아졌죠. 그 당시만 해도 사진이 별로 제가 잘 못 찍어서 이렇게 했는데 얼마 전에 페이스북을 통해서 연락이 와서 알게 됐는데 결국은 지금은 완전히 깨끗해지고 결혼해서 애 낳고 잘 살고 있다고 합니다. 혈소판 감소증. 원인은 몰라요. 왜 혈소판 감소증이 많이 생겼는지 모르는데 스트레스로 인해서 이제 혈소판이 감소가 되면은 그런 피가 멎질 않아요. 멍이 잘 들고. 그리고 잘못하면 출혈로 사망에 될 수도 있는데 34세 된 남자 환자인데 2002년도에 이분이 이제 혈소판 감소증 진단받고 병원에서 스테로이드를 포함한 항암 치료도 했지만 실패를 했어요. 그 다음에 하는 치료가 뭐냐면 바로 스플린, 비장을 이제 절제하는 수술을 합니다. 비장 절제를 하게 되면 면역력이 확 떨어져 버려요. 그러면서 이제 환자분이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본인이 수술을 거부를 합니다. 그리고 이분의 이제 외삼촌이 저희 선배님이 돼서 저한테 이제 이분을 이제 소개시켜줘 갖고 치료 좀 해달라고. 그래갖고 이분한테 이제 비타민 C 요법을 시작을 했죠. 그랬더니 비타민 C 경구만 했는데도 이렇게 하루가 다르게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분이 먹었던 거는 이제 10g 정도 비타민 C 먹었거든요. 그러면서 갑자기 또 떨어져요. 왜 떨어진가 환자분한테 물어봤더니 이 당시에 증시가 폭락을 했답니다. 이분은 증권사 직원이었고 증시 폭락하니까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해서 담배를 너무 많이 피웠다는 거죠. 실제 담배 한 가피가 한 깊이가 이제 혈중의 비타민 C 25mg을 떨어뜨린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담배를 피면은 엄청난 양의 비타민 C가 우리 몸에서 소모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다시 증시가 좋아지니까 다시 이렇게 말 그대로 혈소판 수치가 올라가. 물론 비타민 C가 이 혈소판 감소증 환자들한테 다 치료할 수 있는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혈소판 감소증 환자 일부에서는 비타민 C가 효과가 있다는 걸 보여준 자료였죠. 그리고 이제 결절성 다발 동맥염이라고 난치병 중에 하나고요. 이게 걸리게 되면 대부분 이제 장이 혈관이 터져 갖고 복막염으로 이제 돌아가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진단명은 주요 장기에 피를 공급하는 중간키기에 이제 동맥에 염증이 생겨서 혈액 공급이 원활치 않아서 장기 파열로 이제 사망에 이르는 아주 무서운 병이고 치료가 잘 안 돼요. 30대 남자인데 결절성 다발 동맥염 진단하에 약물과 수술을 받았지만은 치료를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복막염 상태로서 지방에 있다가 저희 병원으로 이제 전원이 됐어요.
당시만 해도 이 환자가 이제 1m 75에 몸무게가 37kg라 해서 저희가 그래도 이 복막염이고 장이 터졌기 때문에 외과로 했는데 몸무게가 너무 낮기 때문에 결국은 마취과에서 마취를 못 걸어준다고 그랬어요. 왜? 마취 걸다 잘못하면 사망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리고 환자 보호자도 수술하러 온 게 아니라 비타민 치료하러 온다고 해서 비타민 치료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했던 거 뭐냐, 6개월 동안 비타민C 50g하고 아연을 주고 TPN, 영양제를 계속 주면서 치료를 했죠. 그랬더니 6개월이 지나고 나서 완전히 좋아져서 회복이 됐는데, 요거는 이제 신장에 이제 허혈성 손상으로 하얗게 안 보이는 데가 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신장이 좋아지니까 이렇게 검게 이제 혈액순환이 잘 되는 거를 보여주는 자료고요. 그 다음 이거는 장입니다. 장에서 이렇게 이제 검게 보이는 거는 이제 공기. 그게 이제 치료가 되니까 이렇게 말짱하게 이렇게 깨끗해지고. 그러니까 복막염이 생겼던 게 이렇게 회복되는 게 6개월 정도 지나니까 이렇게 좋아졌다는 거죠. 그렇지만 아쉽게도 이제 이 환자분은 이렇게 좋아져서 6개월 만에 이제 퇴원을 했지만은 또 나중에 재발돼서 결국은 이제 돌아가시긴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참 저한테 희망을 줬던 환자가 아니었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이제 비타민C 치료의 미래.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비타민이 지금까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하면서 한 단계 한 단계 이제 잘 올라왔다고 봅니다. 근데 앞으로는 어떻게 변할 건가? 바로 엄청나게 점프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비타민C 치료의 이제 진단 키트가 본격적으로 개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단 키트가 개발이 되면은 치료가 효과가 있는 환자군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치료 검사를 통해 환자군이 나오면 그 환자를 더 적극적으로 치료하기 때문에 결국은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이런 기대를 해오게 됩니다. 비타민C 치료를 위해서 필요한 진단 키트는 3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G6PD. G6PD는 현재 개발이 돼서 현장에서 쓰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G6PD 결핍이 있으면은 비타민C를 맞아서는 안 되고요. 두 번째는 비타민C가 맞았는데 혈중 농도가 정말 치료 용량만큼 올라가냐. 그것도 결국은 현장에서 검사해야 되기 때문에 현장에서 필요한 진단 키트가 하반기에 나와서 출시가 돼서 본격적으로 이제 병원에서 검사를 하기 시작할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비타민C 수용체, 즉 정말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보는 거예요. 수용체가 높은 사람들은 비타민C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수용체가 높은 사람 찾아서 본격적으로 비타민 치료를 하는 거고요. 암 환자들은 지금 현재 약들은 굉장히 좋아요. 우리나라는 전 국민이 결국은 검진을 하기 때문에 조기 진단, 조기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은 재발 방지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재발을 많이 해요. 그 재발 방지 프로그램 중에 가장 좋은 게 뭐냐? 제가 생각할 때는 가격 대비 제일 좋은 게 바로 비타민C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타민C를 적극적으로 맞아서 거기에 이제 비타민C 효과적인 사람이라고 판단이 되면 맞아서 예방을 해주는 게 좋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항암 치료를 했으나 실패해서 더 이상 약이 없는 사람, 그런 분들한테 한번 비타민 치료를 해보는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고, 당신은 수용체가 있고 혈중 농도도 충분히 올라가기 때문에 해봅시다 할 수 있는 게 있고, 세 번째는 항암 치료 부작용 감소와 면역력 증강에도 도움이 되는 게 바로 비타민 치료. 그리고 그 외에 암을 제외하고도 뭐 아토피라든지 다양한 난치성 병에도 비타민 치료가 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지는 게 앞으로 비타민 치료의 미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몇 가지 이제 희망적인 사례들을 몇 가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이외에도 더 많은데 잠시 보이면은 40세 여자인데 삼중음성 유방암 2기였어요. 항암 중에 암이 오히려 커졌습니다. 삼중음성은 사실은 항암 치료에 잘 반응을 못하는데, 이분이 그 당시에 2년 전에 저희 병원에서 비타민C 수용체에 대한 임상 연구를 했는데, 그때 우연치 알고 와서 혈액 검사를 했더니 수용체가 2.44가 나왔어요. 우리가 보통 0.1 이상이면은 비타민C 수용체가 있다고 하거든요. 2.43은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자신 있게 비타민 치료를 하고 나서 암 사이즈도 줄고 결국은 수술하고 나서 수술을 했고, 그리고 메가비타민 치료를 아직도 고용량으로 주 2회씩 계속해서 2년이 지난 시점인데 아직 재발 없이 잘 보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3년 동안만 더 재발 없이 보낸다고 하면 굉장히 좋은 데이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만약 이분이 이 당시에 이 검사를 안 했다고 하면 이렇게
적극적으로 했을까 하는 생각이 남긴 합니다. 그리고 이분은 이제 50대 남자 환자인데요. 대장암 일기 진단을 받고 대학병원에 큰 병원에서 하다 보니까 결국은 시간이 한 수술까지 한 2달 정도 시간이 걸려서 이분이 저희 병원에 와서 비타민C 고용량요법을 2달 동안 했어요. 그랬더니 수술 전 검사에서 사이즈가 줄어버린 거예요. 암 사이즈가. 그래서 수술하기 전에 다시 대장 내시경을 통해서 한번 다시 보자 했더니 진짜 사이즈가 줄어서 대장 내시경을 통해서 내시경적 절세술로 암을 제거했던 해피한 케이스죠. 만약 이분이 비타민 치료를 안 하고 그냥 기다렸다가 수술만 했었으면은 이런 결과가 안 나오고 그냥 장을 자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도 비타민 치료를 잘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40대 여자 환자 위암 4기 수술과 이제 항암 치료하고 그리고 이제 비타민C 고용량요법을 했던 분인데 위암 4기는 사실은 이제 굉장히 5년 생존율이 4%밖에 안 되는 굉장히 예후가 안 좋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도 대학병원을 이제 4군데를 다녔어요. 그때 이제 3군데는 항암 치료를 하고 암 사이즈가 줄면은 수술하자. 한 군데는 수술 먼저 하고 항암 치료를 하자. 그랬던 건데 그 수술 먼저 했던 선생님이 수술을 워낙 너무 잘해줬어요. 다 걸고. 그리고 항암제를 세게 쓰고 그리고 환자분이 너무 힘들어갖고 포기하려고 할 때 그 동생분의 권유로서 비타민 요법을 시작해갖고 지금도 비타민C를 계속 10년 이상 맞고 계십니다. 그랬더니 본인이 몸도 건강하고 너무 좋고 비타민C를 안 맞으면 너무 몸이 안 좋다고 얘기하면서 재발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4번째 같은 경우는 30대 여자 환자인데요. 자궁경부암 1기로 수술했는데 1년 만에 복강내 재발이 됐어요. 그래갖고 이제 이 당시에 이제 수술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라서 방사선 치료하고 항암 치료를 하자고 해서 환자분이 이제 사이버 나이프로서 이제 방사선 치료를 하고 그리고 이제 항암제를 육해하고 그와 더불어 이제 혹시라도 또 재발할 수 있는 확률이 너무 높으니까 비타민C 고용요법을 했어요. 그래갖고 5년 동안 비타민C 60g을 맞아갖고 이분은 혈관이 없었고 본인이 아예 케모포트를 대학병원 가서 비타민 맞겠다고 심어달라고 해서 비타민 맞겠다고 포트를 심고 5년 동안 이제 비타민C를 60g씩 계속 맞아서 5년 지났는데 완치가 됐고 지금 이제 가끔씩 이제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제 연락이 되는데 지금도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외에도 비타민 치료에서 굉장히 많은 환자분들이 좋은 결과를 갖고 있었는데 그동안은 왜 좋아졌는지를 모르지만은 이제 앞으로는 이 SBCT2라는 비타민C 수용체 검사가 가능해지면은 더 본격적으로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의사 생활을 하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였나 하면은 결국은 모든 의사 선생님들이 얘기할 거는 본인이 전공의 시절을 많이 얘기할 거예요. 그리고 의사 면허증을 따고 결국은 이제 환자를 치료하고 했던 초창기 시절 그때를 가장 많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업을 하게 되면은 환자만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결국은 경영을 해야 되고 직원 관리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좋았던 것보다 안 좋았던 게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옛날에 제가 이제 군대 갔다 와서 처음 제 첫 번째 직장이 어디냐면은 모연 호스피스라고 하는 데에서 수녀님들과 함께 가정 방문을 했어요. 가방 들고. 그리고 환자분도 비타민 주사도 놓고 했었을 때가 제 의사 생활에서 가장 좋았던 시기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때 이제 저한테 어떤 환자분이 이런 편지를 써줬어요. 염 선생님, 어떻게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할까요? 제대로 일어서기조차 힘드신 아버지를 모시고 다른 사람처럼 한 번도 편하게 업어드리지도 못하고 아픈 아버지를 끌다시피 해서 병원에 갈 때마다 속으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요. 선생님께서 저희 집으로 오신 건 바로 기적이었습니다. 선생님에 대한 감사한 마음, 아버지의 기억과 항상 함께합니다. 언제나 건강하시고 주님의 손길이 선생님을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저가 이제 버틸 수 있는 힘은 결국은 환자분들이 보내주는 편지인 것 같아요. 그런 편지를 통해서 처음에 가졌던 마음가짐을 잃지 않으려고 참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적극적으로 환자 치료를 하려고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동안 많은 환자들과의 약속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의사를 포기하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의사를 했던 이유는 뭐냐? 그 환자가 줬던 숙제, 그 환자를 통해서 제가 경험했던 그것들. 이 환자 같은 경우도 난치병이었고 비타민 치료를 해서 좋아졌지만 나중에 결국은 나빠졌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친구하고의 약속 때문에 제가 아직도 공부를 하고 아직도 그거에 대한 해답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의학은 항상 과학의 기본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거,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거, 그것들을 포기하고 놓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저는 항상 제 마음속에 새겨주고 있는 말이 바로 쿠스마을의 법칙이에요. 침상의 결과가 과학의 결과보다 중요하다. 암만 과학의 결과 1 더하기 1은 2라고 하지만은 침상의 결과가 1 더하기 1이 3이 될 수 있고 4가 될 수 있으면 그게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의료, 많은 치료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들이 선택하는 거에서 오히려 그 안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게 되지 않을까 하지만은 결국은 환자들의 결과들 이거를 결국은 의사들이 잊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제 마지막 슬라이드가 되긴 하는데요. 제가 이제 옛날에 마라톤을 한번 뛴 적이 있어요. 2005년도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이때 이 옆에 있는 여자분은 이제 유방암 환자였는데 마라톤 같이 저랑 뛰어줬던 분입니다. 저는 이제 마라톤을 안 뛰어봤기 때문에 얼마 뛰다가 포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분이 저를 끌다시피 하면서 교수님, 암 환자는 이거보다 더 큰 고통을 참고 나가는데 암 환자를 이끌어가는 의사 선생님이 여기서 포기를 한다고 하면은 환자들이 얼마나 실망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순간 힘들지만은 이겨주시고 끝까지 꼬린 지점까지 가주시길 바란다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저도 춘천 마라톤이었는데 42.19km를 완주를 했었어요. 비록 힘은 들었지만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분이 이제 했던 말 중에 한 말이 이 말이 있어요. 37km쯤 지나면 정말 죽을 것 같거든요. 하지만 이 고비만 넘기면 더 좋은 일이 생길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돼서 안 뛸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순간 환자분들한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정말 지금 힘들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고 너무 힘들어서 그냥 이 순간 다 잊어버리고 그냥 모든 거를 다 놓고 싶지만은 버티라는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진짜 힘들지만 버티면은 기회는 올 거라는 이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